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는 관세 폭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025년 4월 5일부터 거의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를 물리고 한국 등 57개국엔 9일부터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상품엔 최대 26%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계화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과연 한국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이미 2017년 대통령 재직 시절 중국의 화웨이와 SMIC에 대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2기에는 더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예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규제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AI 기술 발전을 보면 중국의 혁신이 눈부십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CXMT는 세계 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 4개년 계획을 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 물품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4년 뒤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면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국들이 패권 전쟁을 하더라도 글로벌 가치 사슬에 묶여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되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양쪽 다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커플링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분리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경제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히틀러 집권 이후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무역 블록을 만들려고 했고 일본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를 확대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면 강대국 간의 갈등이 쉽게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냉전시대 소련이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할 때 미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소련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었습니다. 키신저는 2023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해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면 에너지와 식량이 부족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과의 회담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유에는 친러시아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속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식량 자급률과 에너지 자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전쟁 수행 시 필요한 석유 자급률은 고작 29%에 불과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도 중국 견제를 시도하는 미국에 기대어 이득을 챙기는 전략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적의 적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의 성장이 멈춰섰습니다. 유럽의 성장이 정체된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때문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유럽의 합계 출산율이 미국을 상회했지만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유럽은 합계 출산율이 1.46까지 떨어졌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미 30년 전 출산율 하락이 유럽 경제를 몰락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혁신 기술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서 혁신의 주체인 청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새 기술이 나왔을 때 이를 먼저 써보고 평가하는 테스트 마켓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제품을 만들 혁신 동력도 테스트할 주체도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투자와 연구 개발 예산 역시 유럽은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유럽은 개별 국가가 따로따로 연구하다 보니 효율성 면에서 크게 떨어집니다. 그나마 부족한 R&D 예산을 첨단 혁신 기술이 아닌 공정 개선이나 회원국 간 격차 해소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침공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91%를 넘어선 것을 보면 유럽은 디지털 IT 기업의 도전 자체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달러 패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마구 찍어 위기를 곧바로 극복했지만 유럽은 2009년 그리스 국가 부도를 시작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어 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6.6%의 성장을 하던 중국 경제 성장세가 2024년에는 4.7%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세가 주춤하는 이유는 중국의 내수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 것은 정부의 탓이 큽니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부동산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너도 나도 부동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으로 가격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이 3년 이상 계속되자 자산이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소비가 줄어드니 내수시장도 침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수시장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4.7%나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과잉 생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아무리 재고가 넘쳐나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이 생산하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고 자산은 투자로 간주되어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과잉 생산을 줄이면 일자리가 감소되니 중국 정부로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저가 밀어내기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헐값에 수출하여 이참에 다른 나라의 제조업 경쟁기업을 죽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의 전술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처지입니다. 최근 한국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서둘러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2024년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달보다 1.27% 올라 2018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도쿄도 23구 집값만 폭등하고 있는 일본과 비슷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과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올라도 국가의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혁신 기업이 등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주가가 오르면 엔젤 투자자들이 언제든 현금화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집니다. 또 인수 합병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치권이 부동산 부양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창출한 사람보다 부동산 보유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개인의 부동산 투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라의 돈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효율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올인하여 돈을 버는 경제 구조가 지속되면 혁신은 사라지고 성장 동력도 약화됩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다 보니 가계의 여윳돈이 사라지고 내수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의 최대 약점은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196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를 2차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합니다. 이들이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인구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줄 수 없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인해 2027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로 전환됩니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하려고 여야가 협의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은 집값을 올릴 수는 있어도 저출생 문제와 내수시장 침체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부활한다면 빚으로 부풀린 한국의 집값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 유럽은 인구 위기로 성장 잠재력을 상실한 채 경기 둔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 층이 사라지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인구 구조에서는 혁신보다는 안정, 흐름보다는 정체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해외에서는 한국의 인구 위기를 연일 걱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